LNG 프로젝트는 그동안 좀 이렇게 죽어 있다가 트럼프 때 이걸 한번 살려보려고 한국, 일본, 대만한테 여기 좀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서 뭐 엑슨모빌도 빠져나간 걸 억지로 하려고 한다. 미국 회사는 수익성 안 좋다고 본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대왕고래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근데 또 2차 시추 탐사를 또 한다고는 합니다. 네. 외국 자본도 이제 네. 끌어들여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재도전을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대왕거래가 왜 이번에 조금 무리였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오늘은 그 에너지, 특히 자원개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지내신 양수영 전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좀 작가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도 최근에 이제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사실 에너지가 진짜 중요하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도 그렇고 사실 러우 전쟁에서 우리가 또 많이 깨달았고 네, 에너지가 패권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요걸 좀 몇 가지 좀 이 책을 바탕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그 에너지를 생각할 때 좀 흥미로웠던 장면 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이 책에도 약간의 역사가 좀 나옵니다만 인류가 네. 땅을 파면은 석유가 나온다. 네, 땅을 파면 에너지가 나온다. 네, 네. 이거를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은 네. 그 노아가 방주를 큰 배를 지었는데 예. 그때 역청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청.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거를 이제 그 우리 비투멘이라고 하는데 그 아스팔트 만드는 끈적끈적한 예. 그게 바로 역청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역청을 이용해서 방주 배를 만들 때 썼고 또 중동이나 이집트에서도 역청을 사용해서 접착제나 방수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런 역청 말고 예. 액체 상태의 석유도 땅을 파다 보니까 우물을 파다 보니까 시커먼 석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수백 미터를 뚫은 건 아닌데. 아 그렇죠. 예. 지표 부근에서도 석유가 바로 분출을 하기도 하고 예. 또 우물 파는 과정에서 석유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물 파다가요. 그렇죠. 석유가 이게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샘 같은 경우도 이게 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하수가 흐르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이게 샘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너무나 석유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우물 파다가 이게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죠. 아, 석유가 물보다 가벼워요? 가볍죠. 아, 그러니까 기름이니까 물 위에 이렇게 뜨듯이. 그럼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석유는 뭔가 좀 무거운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가볍다. 그렇죠. 그래서 솟아오른다. 예, 석유 종류 중에 이제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는데 물보다는 다 가볍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석유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석유가 워낙 귀한 약품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정제해서 그 수도사들이 그 약재로 사용을 하고, 예. 그래서 그 뭐 물론 이제 그때 뭐 조명용으로 또 난방용으로 쓰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물질이었습니다. 석유가. 근데 그렇게 깊이 파지 않아도 예부터 석유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 13세기에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 바쿠라고 예. 굉장히 유명한 도시.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많이 가죠. 네네네. 거기에 마르코 폴로가 그 여행을 할 때 보니까 거기에 석유를 많이 채굴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주 중세 때도 석유를 많이 이제 그 뽑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석유를 쓰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이제 1859년에 그동안 이제 우물을 파듯이 하다가 네. 요즘과 같은 이렇게 근대적 방식에 시추하는 거. 아하. 그거를 이제 1859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이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가 뭐 불의 공원이 있고 불의 나라, 그걸로 불의 나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예. 그 계속 뭔가 활활 타고 있다고. 그럼요. 예. 그런 데를 가봐야 되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예. 석유왕이라고 하면 이제 록펠러 유명한 록펠러. 분이죠. 뉴욕의 예. 록펠러 센터 막 이런 네, 것도 네, 있고 네, 석유왕. 네. 그분이 차렸던 회사 이름이 스탠다드 오일인데 스탠다드 오일. 예. 여기에도 당시 어떤 뭐 기름의 품질 네. 등의 품질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네, 네. 회사 이름이. 네. 그 석유가 지금은 이제 휘발유, 뭐 경유, 이 뭐 자동차 연료로 많이 쓰이는데 과거에는 등유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8세기, 19세기에는 그 조명용으로 고래기름을 많이 썼죠. 고래기름. 예.
그래서 이제 포경선에서 고래를 많이 잡아서 고래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 기름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차에 석유를 이용해서 네. 이걸 정제해서 등유를 쓴 거죠. 음흠.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 유럽하고 미국에서 등유를 상당히 많이 썼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아무나 막 하다 보니까 폭발 사고도 나고 또 유황 성분에서 또 이게 불순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질식사가 되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났어요. 아이고 전등이 아니라 등불 하나 켜려다가 예, 폭발해버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록펠러가 굉장히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규격 품질에 아. 아주 스탠다드한 오일을 정제하겠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한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등 위에 품질이 막 들쭉날쭉해서 들쑥날쑥했죠. 예. 어떤 거를 이제 등화에다 넣고 불을 붙이면 잘 안 붙었는데 어떤 네. 걸 붙이니까 막 폭발해버리고. 폭발해버리고. 예. 아유, 큰일 났겠네요. 그래서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 미국 전체 정유 산업의 한 8, 90%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록펠러가. 그래서 이제 그 1890년에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셔먼 반독 독점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이 다 쪼개졌죠. 쪼개져서 스탠다드 뉴저지가 지금 엑슨이 되고 아하. 스탠다드 뉴욕이 모빌이 되고 아하. 캘리포니아가 쉐브론이 되고 예. 뭐 이렇게 쭉 나눠졌는데 그게 1890년인데 100년이 지나서 스탠다드 오일에서 분리되었던 엑슨과 모빌이 합해진 거죠. 합병. 그래서 예. 엑슨 모빌이 됐습니다. 엑슨, 모빌, 쉐브론 이게 예.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록펠러의 록펠러가 다 자식들. 했던 지금 메이저 회사들이 아. 록펠러가 만든 회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철강왕 카네기, 그렇죠. 석유왕 록펠러 예. 여기 교과서처럼 많이 배웠었는데 그렇죠. 이게 또 그래서 역사가 또 재미나게 예. 나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게 네. 그 가스전이나 네. 아니면 그 유전 네. 발굴한 데 보면은 그 네. 위에 네. 이거 뭐랄까 철탑 같은 거 세우고 네. 그 위에서 계속 불이 불이 타오르고 있지 나죠.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누가 일부러 이제 붙여놓은 겁니까? 불을 붙이죠. 인위적으로 붙여놓은 예, 건데 불을 붙입니다. 이거 안 끄고 24시간 365일 계속 켜져 있는 겁니까? 요즘은 대부분 이제 처음에만 좀 하고 네. 그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하면은 네. 석유청 위에 예. 그 가스청이 가스청. 있습니다. 가스캡이라고 있어요. 예. 혹은 가스캡이 없어도 석유 속에 녹아 있던 가스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원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압력을 갖다 좀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태워 없앱니다. 아, 일부러. 일부러 태워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그걸 이제 소비처에 갖다 팔죠. 네. 팔거나 아하. 아니면은 이제 그 가스 같은 경우는 기체이기 때문에 예.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소비처가 준 거 인근에 없다. 어허. 그러면 그걸 다시 지층에 집어넣어서 예. 원유를 생산하는 데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압력을 높여서. 아, 증산용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다시 네. 밑에다 집어넣어서 네. 밑에 있는 석유를 네네. 밀어내게. 밀어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이 환경 규제가 심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밀어내는 것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그걸 불을 태워버렸어요, 많이. 그냥 가스. 예, 그 요즘도 이제 개발도상국에는 여전히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를 소비처가 없으니 태워버리긴 하는데 이제 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지청소에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 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예. 알래스카 LNG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알래스카 LNG가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수반가스라는 게 이제 녹아 있는 게 그 석유와 같이 생산되는 거 이게 수반가스고 알래스카 북쪽에 북극해 쪽에 프루드베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유전이 있습니다. 예. 1960년대 발견해서 지금까지 석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수반가스가 많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수반가스를 갖다가 지청소에 집어넣어 왔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여기 수요처가 없거든. 예. 그래서 원유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수송을 파이프라인을 해가지고 그 유조선을 내가 팔고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천연가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는 지청소에 다 집어넣는 데만 써온 거죠. 몇십 년 동안. 집어넣는 것도 일 아닙니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석유를 증산을 하고 최근에 그 요즘 CCS라고 네. 탄소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그게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그 수반가스를 갖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이게 증산에도 사용되고 그 중에 일부가 또 지청속으로 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CCS가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CCUS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카본 뭐였죠?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드 스토리지.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을 해서 예. 활용을 하거나 묻어버리는. 예, 저장. 근데 이게 이 기술이 진짜 뭐 10년 안에 되느냐 마는 이런 이야기 많은데 이미 그걸 이미 하고 하고 있었던 있어요. 거네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이 많지 않죠. 양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유전에서 나오는 가스는 다시 네. 집어넣어서 네. 석유를 밀어올리는 데 쓸 수 있지만 쓰고. 네. 공기 중에서 포집한 탄소를 가지고 네. 다시 거기까지 가져가서 예. 알래스카 땅속에다 집어넣느냐 이건 또 별개의 일이니까. 예, 근데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양 자체가 지구상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에는 양이 미미하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 기술은 이미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알래스카 LNG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예.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그 제대로 쓰지도 못한 천연가스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은 석유 회사들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ESG, 친환경 경영해야 환경, 되고. 뭐더 가버넌스, 뭐 소출, 예. 뭐저 사회적. 그래서 석유 회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차에 이런 그 환경을 파괴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하기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엑슨모빌이 들어있다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유는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네. LNG 프로젝트는 그동안 좀 이렇게 죽어 있다가 트럼프 때 이걸 한번 살려보려고 트럼프 1기 때 좀 애를 쓰고 그러던 차에 지금 얼마 전에 미국의 회사가 이걸 다시 인수를 했어요. 미국 회사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걸 좀 지원하려고 한국, 일본, 대만한테 여기 좀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압력을 넣어서 뭐 엑슨모빌 또 빠져나간 걸 억지로 하려고 하게 한다고 하는데 미국 회사는 수익성 안 좋다고 본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예.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나갔는데 네네네네. 미국 회사가 지금 인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부가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민간이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은 미국 민간 회사가 수익성이 없는데 억지로 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 민간 회사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착수한다는 얘기는 경제성이 있다고 확인이 됐을 때라 이거죠. 아하. 그래서 물론 그 과정이 몇 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뭐 타당성 조사 비용 정도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일단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수익성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앞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엑스모빌의 판단이랑 다른 기업의 판단이랑 다를 다르죠. 수가. 기업마다 다르고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 문제가 미국에는 워낙 민감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빠져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회사마다 이제 전략은 다르겠습니다. 전략이 다 다르겠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오히려 이 트럼프가 우리한테 뭐 덤태기를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봐야 돼요. 그래요. 예.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 기업들은 가서 뭔가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저반 시설 네.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천연가스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예. 파이프라인이 있고 액화가 있거든요. 근데 지분을 참여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건설이라는 건 어차피 이제 EPC 공사는 입찰에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예. 우리가 여기에 이 프로젝트 지분을 참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EPC 공사 수주하기 더 유리하고 액화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을 참여하면은 우리가 오프테이크 하는 거는 건 당연히 권리를 가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어느 쪽으로 제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든지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 지분 참여하는 게 좋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제가 이제 혹시나 또 색안경 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대신 색안경을 끼고 좀 네, 질문을 네.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좋은 거면 트럼프가 네. 혼자 먹으려고 하겠지. 네. 왜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기업까지 부르겠느냐. 네, 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회사의 상황은 몰라가지고 예. 미국이 이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게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거든요.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의 뭐 조그만 회사들은 할 수가 없고 하려면 메이저 회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여전히 그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 또 하나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스라든지 네. 이런 것도 많이 좀 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대왕고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질문 드릴 겁니다. 예. 포항에 네. 그 불의 공원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지하수 개발을 위해서 관정을 파다가 한 200m 네. 지점에서 천연가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달이면 불이 꺼지겠니 했는데 7년 6개월 동안 불이 타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 기간이 네. 2017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타올랐어요. 네. 7년 반 동안.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또 어디선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지하에 있는 가스는 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우선 이제 대부분의 가스선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과거 지질 시대 그 유기 물질, 네. 그 예를 들어 플랑크톤이라든가 또는 뭐 해조류 이런 것들이 이제 땅 속에 묻혀 가지고 수백만 년 동안 예. 아주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서 쿠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쿠킹이요? 예, 만들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어. 그걸 이제 우리 석유 업계에서는 예. 실제로 용어가 그 석유 가스가 만들어지는 걸 키친이라 그래요. 부엌. 그래요? 예, 어. 이 유기 물질이 고온 고압 상태에서 오랫동안 쿠킹이 돼서 석유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지역을 키친 에어리아. 그렇게 부엌에서 요리가 된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석유로 만들어졌다가 더 많은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가스로 바뀌거든요. 그런 게 있고 처음부터 육지에서 나오는 퇴적물, 예. 그러니까 나뭇잎 같은 거 네네네네. 이런 것들이 고온 고압 상태에서 되면은 석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갖다가 열에 의해서 된다 해서 테르모제닉 열기원 가스라 그럽니다.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 물질이 또 땅 속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렇게 뭐 수백만 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네네. 이게 그 분해가 돼요. 예. 유기 물질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천연가스가 생깁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바이오제닉 가스라고 합니다. 그 쓰레기 하치장에 네.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 거기 불 붙여가지고 가스를 없애는 것 마찬가지로 그 유기 물질이 쌓여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나오는 그런 가스. 그래서 아마 포항 같은 경우는 테르모제닉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그 지질 세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동안 이제 몇백 년 동안 혹은 뭐 1, 2천 년 동안 쌓여 있던 유기 물질에서 이 쓰레기 하지장처럼 그게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나오는 가스가 아닐까 이렇게 아마 짐작이 됩니다. 이게 바이오제닉이냐, 예, 열기원 가스냐에 테르모제닉이냐 따라서. 바이오제닉이냐. 아하. 예, 그래서 아마 포항에 나오는 거는 그 저는 뭐 직접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바이오제닉인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뭔가 좀 에너지를 개발할 정도로 많이 묻혀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쉽기도 하고. 네. 포항 얘기 나온 김에 네. 대왕고래 바로 여쭤봐도- 대왕고로 갈까요? 바로 대왕고래 가시죠. 아니 왜냐면 이게 또 포항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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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부분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네, 근데 네. 일단은 네.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죠. 1차 시추 탐사를 또 했고요. 네. 그런데 경제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고 네. 해서 그거는 좀 실패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근데 또 2차 시추 탐사를 또 한다고는 합니다. 네. 외국 자본도 이제 네, 끌어들여서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재도전을 하는 게 맞다 보세요? 제가 대왕고래 제도전 여부 이전에 대왕고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잘못 그 와전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예. 이게 이제 석유 탐사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에 보면은 우선 석유 지질 조사를 해요. 네. 어떤 지역에 우리가 광구에 참여를 제의를 받으면은 예. 그 지역의 퇴적 분지가 상황이 어떤지를 조사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유를 만드는 물질 그런 걸 근원암이라 그러거든요. 소스락 네. 근원암이 있는지 그다음에 석유가 들어있는 암석 샌드스톤 네. 저류암인지 그걸 우선 먼저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거는 과거에 이제 탐사했던 자료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물리 탐사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공으로 지진파를 쏘아가지고 땅 속에 있는 지질을 밝혀내는 겁니다. 지진파. 지진파. 땅을 흔들어 버리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이제 지진파입니다. 이게 저기 지진파로 지하의 지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뭐 됩니다. 엑스레이처럼요. 우리가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거 그게 바로 인공 지진파 탐사. 영어로 사이즈믹이라는 게 지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진파를 학교에서 쓰기를 좀 꺼리는 이유가 포항에 지진도 나고 이번에 미얀마도 지진이 나고 지진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느낄 것 같아서 지진이란 말 잘 안 쓰는데 그냥 지진파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 피해를 줄 만한 그런 지진이 아니고 예. 대형 공기총으로 예. 지진파를 만들면은 그 지진파가 들어가서 지층에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반사파를 분석하는 게 그게 바로 물리 탐사거든요. 예.
대형 공기총으로요. 대형 공기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대도 이게 후 하듯이 예, 공기총으로 땅에다 대고 물속에. 땅에서는 이제 이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바다에서 주로 많이 하니까 그건 대형 공기총으로 쏘는데 지진을 일으킬 정도는 전혀 아니고 지지를 조사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리 탐사라도 하고 또 그 파가 탄성적인 특성을 가진다 해서 탄성파 탐사 다 같은 말입니다.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땅 속에 이제 지질이 이렇게 조사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예. 저거 근데 사실 저는 봐도 모르겠는데 까만 눈이라. 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물리 탐사인데 이렇게 해서 네. 지하 지질을 조사해 보면은 유망 구조, 석유나 가스가 있을 만한 구조를 있을 수 찾고 있는, 네. 자원량을 계산하고 요거를 이제 물리 탐사라고 하는데 제가 전공 분야가 바로 여기입니다. 인공 지진파 해석 작업.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그 대우 인터내셔널의 자원부를 총괄을 했고 서유공 사장도 했지만은 제 원래 주 전공은 지구 물리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지공 물리. 지구. 지구 물리. 예, 지구를 물리적으로 조사하는 거. 지오피직스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엑스레이나 MRI 판독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 지구 물리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바로 석유 탐사 해석 작업. 그게 주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이 사태를 보고 참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이 있었죠, 사실. 그러면은 대왕고래에 있는 거. 그렇죠. 저 혹시 보셨나요? 대왕고래를 자료가 아주 극비에 붙여가지고 자료는 못 봤죠. 못 봤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제 물리 탐사를 한 다음에 시출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물리 탐사라는 것은 이제 유망 구조가 있을 가능성만 보는 거고 있는지 없는지 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출을 해서 석유가스 존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발 가능한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네. 한 공도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공을 또 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량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자원량에서 매장량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냥 매장량 하는데 매장량은 개발이 확실해지기 전에는 매장량 이름을 못 붙여요. 자원량이라고. 까진 자원량.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위한 설비 공사, 생산 이런 과정을 쭉 거진. 그런데 이번에 대왕고래는 바로 요 단계입니다. 물리 탐사에서 유망 구조를 도출한 단계예요. 도출을 했는데 제가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유망 구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유망 구조를 찾아내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릇의 크기를 정하는 건데, 그죠? 이 자료를 보고 유망 구조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이걸 정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유망 구조를 하려면은 어떤 그릇을 재려면은 이게 두께를 알아야 되고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면적을 알려면 이게 얼마나 연장이 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너무 면적을 너무 넓게 봤다는 거죠, 유망 구조를. 너무 유망하게 봤다는 거예요. 너무 넓게. 그 다음에 이 층도 너무 두껍게 봤다는 거죠. 약간 이제 해석을 잘못했다. 그래서 자, 요거 보세요. 자원량이란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망 구조의 부피, 그죠? 그릇입니다. 그릇. 그 다음에 그 그릇 안에 뭐가 얼마나 들었는가. 제가 이게 자꾸 자료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보통 이제 석유가스라 그러면 큰 뭐 동굴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암석 속에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이제 공극이라 그러는데 이 속에 석유나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저게 지금 굉장히 작은 공간입니까? 이게 0.1mm예요. 0.1mm 현미경으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샌드스톤 모래로 된 암석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구멍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 뭐라 해야 되나 그림 자체가 그럼 좌에서 우까지 폭이 한 1mm도 안 되는 거네요. 1mm도 안 되죠. 1mm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작은 공간 속에 석유, 가스, 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공기는 없고 지하에는 석유나 가스는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샌드스톤은 이게 입자가 굵은 입자로 돼 있어 가지고 구멍도 큽니다. 빈 공간도. 근데 쉐일 같은 경우는 입자가 작아요. 더 작고. 작으니까 이 사이에 그 구멍, 빈 공간도 작죠. 그래서 요즘 셰일가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속에 들어있던 가스가 구멍이 너무 작아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생산을 못한 것을 요새 이제 수압 파쇄 깨가지고 빼내는 게 그게 셰일가스입니다. 그게 이제 셰일 혁명이 된 셰일 거고. 혁명이죠. 근데 저거는 이제 샌드스톤은 샌드스톤 모래로 된 거야. 그거는 굳이 깨지 않아도 입자 사이에 이
간격이 크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허. 요 이제 공 전체 암석 중에서 예. 이 구멍이 몇 퍼센트냐 이걸 공급률이라 그럽니다. 그 안에 뭔가 가스나 석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 1이 돼. 네. 그중에 이제 0.7은 입자로 꽉 차 있고 0.3은 빈 공간이다. 네. 그걸 공급률 30%. 예. 그러니까 공급률이 높으면은 빈 공간이 많으니까 석유가스가 많이 들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공급률이고 그다음에 이 속에 예.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석유나 가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예를 들어 가스가 있다 그러면 가스 포화도라 그래요. 자, 제가 요걸 보세요. 이게 미얀마 예입니다. 예. 석유 시출하면은 굴착을 막 해서 네. 이제 암편이 막 올라오죠. 이제 예. 이 구멍을 뚫으면은 이 이제 암석 찌꺼기들 막 올라와 가지고 이제 목표층까지 들어가면은 이걸 올리고 네. 도구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예.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 석유가 얼마나 있는지 밀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공급률 이런 걸 다 조사를 합니다. 네. 그걸 이제 물리 검층이라 그래요. 아까 그 물리 탐사하고 좀 다른 물리 검층이라는 건데 예. 요거는 이제 대왕고래가 아니고 미얀마 예입니다. 저게 이제 세로로 뭔가 퍼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게 지하에 있는 암석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 속에. 예. 그 여기 보세요. 요게 노란 게 샌더스톤, 요거는 쉐일. 그러니까 암석 중에서 모래로 된 게 대부분이고 예. 쉐일은 조금만 있는 거죠. 이게 빨간색이 굉장히 좋은. 쉐일이에요? 아니요, 노란 게. 노란 게 가스. 노란 게 이게 그 요거는 이제 암석 중에서 모래도 있고 쉐일도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입자가 굵은 샌드가 어느 정도냐? 이게 한 90% 이상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암석을 자체를 보여주는 거고 요게 구멍을 나타내는 겁니다. 빨간색이.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아, 오른쪽에 요 살짝. 오른쪽에 살짝 있죠. 아, 네네. 요게 암석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전체 암석 중에서 빈 공간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공급률, 빈 공간의 비율. 그 공간 중에서 가스가 몇 퍼센트 있느냐. 그럼 저 빨간색이 넓을수록 좋은 거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더 가스가 오른쪽에 파란색이 더 많이 보여야 좋은 거고. 파란색이 적게 보여야 좋은 거죠. 아, 파란색이 적게 물이니까. 보여요? 아, 파란색은 물. 그래서 이거는 보면 지금 저 가스가 거의 한 70 내지 90%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가스층이죠. 아하.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났던 가스층입니다. 이게 저건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개발을 했던. 대우 인터내셔널이 가서 개발했던 거죠. 음. 예. 그다음에 이 위에 사장님이 대우인터 계실 때. 예, 제가 했을 때 한 거죠. 네네. 예. 여기 위에를 보면은 요거보다는 이제 이 샌드가 조금 이게 얇아요. 이건 한 20mm 되는데 요거는 뭐 조금 얇은 층인데 요 가스 포화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빨간 게 이거는 거의 8, 90% 정도 되는데 요건 한 70% 정도? 60 내지 80% 정도. 네. 빨간 게 조금 비율이 적죠.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층.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가스층 발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으니까 다 생산이 가능한데 예. 예를 들어 이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층만 찾았다. 아, 그러면은 가스 자체는 나올 수가 있는데 층이 얇잖아요. 경제성. 경제성이 없죠.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쓰는 말이 뭐냐면은 가스층은 발견했지만 경제성 미달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는 분명히 가스층 발견입니다. 그쵸, 디스커버리. 그쵸. 예. 자, 그다음에 요 위에 한번 보세요. 네. 위에가 물층이 더 많죠. 네. 가스는 얼마 없죠. 네. 그래서 이때는 가스 포화도가 10 내지 20%. 음흠.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가 좀 있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조그만 공간에 있었죠. 아하. 그 사이에 너무 좁으니까. 이 구멍이 작으니까 예. 이게 암석 자체 흡착력도 있고 또 모세관 현상이 있으니 잡아놓아요. 그래서 가스가 있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한 20% 정도 돼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스 징후, 가스 쇼우라 그럽니다. 아, 징후만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가스가 조금 있는 경우는 탐사 실패, 영어로는 드라이 홀이라 그럽니다. 근데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10%도 안 되고 한 5%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뭐 경제성 미달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경제성 미달이 아니고 예. 생산 가능한 가스층 발견 실패. 그러니까 가스 쇼우는 생산이 안 될 때 그때는 가스 쇼우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게 그 깊이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세로로 있는 게? 이게 이제 깊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거는 뭐 2,900m, 이거는 2,950, 이거는 2,900, 그러니까 3,000m, 2,950, 2,000m 이걸 깊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에도 네. 약간 좀 경제성 미달 네. 이렇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더 깊이 파들어갔다면 얘기가 달라질 깊이 수는 파고 있을까? 안 아니에요? 파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깊이 파고하고 뭐 요즘 뭐 어떤 분이 나와서 뭐 더 깊이 파서야 됐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요. 그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인공 지진파 자료 예. 그걸 분석을 해서 아. 가스가 있을 만한데 석유가 있을 만한 이런 걸 아. 분석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데를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파 탐사를 해서 예, 예. 아 여기는 이쯤에 있으니까 이만큼만 파고 들어가면 돼. 그럼 근데 저기 보니까 지진파 탐사에 더 깊이 가면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으면 들어가는데 아 맞춤형으로 거기에 있을 따라서 뭐 있지도 않은데 무조건 뚫지도 않은 거 무조건 깊게 그러니까 뚫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깊이 아니고 들어간다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지역을 찾아서 정확하게 뚫는 그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유망한 지점까지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들어갔는데 가스가 조금만 미달.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또 이제 이 제가 발표하는 거 보면 참 그 터무니없는 발표를 참 많이 해요. 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대왕굴에 있는 가스가 꽉 찼다가 빠져나와서 다른 유망구지로 갔을 수도 있다. 가스가 지가 이렇게 옆으로 옮겨가나? 아유 옮겨가요 사실은. 아 그래요? 가스가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가스가 이렇게 했다가 이거 뭐 이렇게 열려 있단 말이죠. 아, 뭐 이렇게 풍선 효과처럼요? 풍선 효과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가스가 이렇게 딱 그릇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고속에 갇혀 있는데 예, 이게 예.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쑥 들어왔다가 옆으로 쭉 빠져나가겠죠. 예. 근데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는 남아 있는 가스가 적어도 한 10, 20% 남아 있을 때 아, 그렇게 내리지. 지금처럼 한 5% 있을 때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수가 없어요. 너무 적다. 너무 적다. 그거는 처음부터 조금만 들어온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러면 1차 시추를 한 게 그 네. 중에서도 제일 유망한 걸 판 거 아니었을까요? 나름대로 제일 유망한 걸 한 거죠. 그러면 2차, 3차 시추를 할수록 네. 성공 확률은 조금 더 낮아진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자료를 잘 분석을 해서 음. 얼마든지 가능성을 뭐 새롭게 또 찾아보면 돼요. 제가 요 동해 지역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네. 동해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이 된다고 이렇게 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홍게, 이미 주작, 방개. 우리나라 이미 산유국입니다. 예? 모르셨죠? 산유국. 예. 우리나라가 동해 가스정이라고 예. 이게 1998년도부터 예. 2004년부터 예. 2021년까지 17년 동안 가스를 생산했어요. 예, 잠깐 1998년도에 가스를 찾았고 예. 17년이나 가스를 생산한 우리나라가 산유국입니다. 가스든 석유든 다 이제 나오면 산유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그건 아니고.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대왕고래라는 게 갑자기 뭐 어떤 용역회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 게 아니고 석유공사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작업을 했습니다. 예. 작업을 해서 고래완이라는 걸 찾았는데 이거야말로 경제성이 미달돼서 생산을 못했고 예. 그러다가 동해 가스전을 찾아서 드디어 생산을 한 겁니다. 했고 그 요즘 이제 그 심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네. 자 요게 터비다이터로 오늘 뭐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그 아까 이제 그 입자가 큰 것들이 석유가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물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무거운 입자가 이 가까이에 깔아앉고 가벼운 거는 더 멀리 가겠죠. 네. 그래서 바닷가로부터 멀어질수록 쉐일이 많고 가까이 있을수록 샌드가 많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미국의 멕시코만에 시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요. 해보니까 저 깊은 바다에 굉장히 좋은 저류함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대륙봉을 따라와서 대륙사물을 쫙 따라 내려와서 이 깊은 바다에 굉장히 좋은 샌드가 쌓입니다. 이걸 터비다이타 그래요. 그래서 요즘 심해에서 나오는 대형, 초대형 유전가스전은 다 이 터비다이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 여기서 네. 우리나라의 이 심해 지역에 터비다이트라는 지층이 있을 거다.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인공지진파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석유공사 있을 때 2021년에 시출 하나 했습니다. 2021년에 21년에 네. 제가 나오기 직전에 물론 제가 결과를 못 보고 나왔습니다만 그때 방어라고 하는 유망구조를 시출했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터비다이트를 찾아가지고 한번 시출을 해보자. 예. 그런데 시추하다가 시추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표 지층에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끝나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게 2021년이고 그 전에 2010년대에 요즘 뭐 자주 언급되는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네. 시추공을 2개 했습니다. 홍게와 주작. 음. 그래서 주작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 홍게에서는 가스가 나왔는데 CO2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산을 못한 거죠. 아,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안 되죠. 이산화탄소는 그거는 뭐 못 쓰니까. 아. 그래서 그런데 이 두 시추공에서 아까 말씀드린 터비다이트라고 하는 지층을 발견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용역회사가 아마 우리 자료를 보고 이 대왕고래에 어마어마하게 큰 터비다이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140억 배럴이라는 이게 그 매장량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터비다이트라는 거는 이번에 찾은 게 아니고 이미 동해에는 터비다이트라는 지층이 있는 게 그동안 쭉 탐사를 해오면서 밝혀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터비다이트라고 하는 예. 뭔가 있을 수도 있는 지층 자체는 있는데 네. 하나는 파서 들어가 보니까 홍게에서는 거의 이산화탄소 위주로 이산화탄소 나오고 있고, 주작에서는 터비다이트는 있는데 별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유망 구조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원량에서 이 유망 구조의 부피, 그죠? 거기다가 공급률, 가스 포화도, 해수 요걸 곱하면은 자원량이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대왕고래가 왜 이번에 조금 무리였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자원량이 35억에서 140억 배럴이었습니다. 예.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 구조는 뭐 한 6개, 7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네네네. 하루에 2천만 배럴. 예. 미국 전체에, 예. 육해상 전체에 확인 매장량. 확인 매장량이란 뭐냐면은 매장량 중에 이제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아요. 네. 그런데 있을 게 90% 이상 확실하고 네. 통계적으로 잡힌 매장량, 그게 확인 매장량입니다. 음흠. 미국 전체 확인 매장량이 480억 배럴이에요. 아까 알래스카 포함해서. 그러니까 140억 배럴이면 어마어마하죠.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미국 전체 있는 매장량의 3분의 1 정도 해당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다 나올 수 우리나라 있었던 동해에 건데.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멕시코만 전체, 어. 멕시코만 지금 저 생산 시설이 수백 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확인 매장량이 49억 배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소 아무리 적어도 멕시코만 보다 조금 적은 그 정도 양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양이죠, 사실. 근데 이제 저게 터비다이트 지층이 있다는 걸 보고 네. 어떻게 보면 터비다이트라고 하는 주머니를 보고 주머니를 있죠. 그러니까 주머니는 야 빠방하네. 저기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저 주머니에 가득 넣으면 한 네. 45억에서 뭐 한 140억 넣을 수 되겠다. 있습니다. 저 네, 주머니에. 예, 예. 근데 이렇게 주머니 열어보니까 그냥 건빵 주머니였고. 예, 근데 주머니가 있는데 예. 시추를 하기 전에도 이 주머니가 좀 무리였다는 거는 우리가 전문가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요? 어떤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게 예. 좀 흥미로운 그림인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남미의 이쪽 부분하고 예. 아프리카 여기 해안선이 비슷하잖아요. 아 예전에 대륙 다 대륙 붙어 이동선. 있었을 때. 예. 1910년도에 예. 독일의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예. 주장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되게 황당했는데 아. 세월이 지나보니 그게 맞아요. 아. 과거에 지금부터 한 2억 년 전에 지구가 하나의 대륙, 판게아라고 하는 하나의 대륙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남미와 아프리카가 분리되기 시작한 게 어디냐면은 중생대 백악기라고 하는 겁니다. 쥐락이는 아시죠? 네네. 쥐락이 다음이 백악기. 예. 백악이란 것은 하얀 스퀘암. 그래서 백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남미와 아프리카가 분리되기 시작해가지고 분리됐으니까 처음에 이제 이 얕은 바다가 됐겠죠. 그게 해양 플랭크톤들이 많이 퇴적이 됐습니다. 아까 해양 플랑크톤이 소스라 근호남이죠. 네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근호남이 바로 중생대 백악기 때 퇴적이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여기에 이 근호남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 전 세계 초대형 유전 가스원들이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그 다음에 수리남에도 요즘 유전이 발견됐거든요. 예. 요 옆에. 그 다음 브라질,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앙골라. 예. 이 초대형 유전들이 바로 이때 이 근호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도 이 백악보다 조금 앞선 쥐라기 때 예. 중동 지역이 얕은 바다에 그때 또 플랑크톤이 많이 퇴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거를 보여주신 게 예. 저게 동해랑 자. 어떻게 좀 이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때는 중생대 백악기 때 근호남이 만들어졌는데 예. 요게 이제 동해입니다. 예.
동해도 분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신생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열도가 과거에는 유라시아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하. 붙어 있다가 이게 쭉 벌어져 가지고 동해가 만들어졌어요. 네. 물론 이제 동해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은 신생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부분 일치를 합니다. 신생대 올리고세라고 하는 그때 만들어져서 네. 마이오세라고 하는 지질 시대에 육지에서부터 퇴적층이 많이 유입이 돼서 예. 주로 육지 퇴적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스를 만드는 그런 퇴적물들이 퇴적이 돼가지고 가스전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신생대 마이오세 퇴적층 중에서 그렇게 초대형 유전이나 가스전이 나온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동해의 퇴적 분지의 이 성인을 잘 알면은 예. 그릇을 크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 그릇을 채울 만한 석유가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데 이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다고 발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또 역사적으로 봐도 주머니는 크게 보여도 돈이 많이 들어갈 곳은 아닌데. 네. 근데 일단은 기대가 너무 컸다. 왜 그렇게 봤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해외 뭐 기업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해외 기업들이 본 게 아니고 이제 그 컨설팅 용역 회사가 이제 예. 그 컨설팅 회사가 근데 이제 이 물리 탐사 이번에 해석한 회사를 가지고 이제 뭐 큰 회사를 했어야 되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그 큰 회사고 작은 회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석유 회사 중에서 네. 물리 탐사 자료 회사는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네. 이 모든 과정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네. 물리 탐사 자료 해석만 하는 사람도 수십 명 있어요. 예. 심해 천해 구분 없이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자료 해석이 1세대고 예. 제 후배들 중에서 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SK 얼소원 심지어 석유공사에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석유 회사라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그 어마어마한 자원량을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국내에 맡겼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 외부에 그러니까 석유 회사가 물리 탐사 자료 해석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건 석유 회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물리 탐사를 해볼 수 있었고, 네. 와, 근데 약간 그걸 이제 해외 기업에게 맡겼는데 일단은 기대만큼은 안 나왔고.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2차, 3차 시추해봐야 기대할 거는 크지 그렇지는 않겠다.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게 어떻게 왜냐하면은 봐야 됩니까? 일단 동해 가스전에서 동해가 저 가스가 나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원함이 어마어마하게 큰 유전이나 가스전이 있을 근원함은 없지만은 아하. 가스가 이미 생산된 이력도 지역이라는 있고. 거죠. 그러니까 가스가 없는 거는 아닌데. 아니고 그다음에 터비다이트라는 지층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자원량 기대치 발표치가 너무 컸다. 너무 컸다는 너무 커서 다리. 근데 140억 배럴은 어마어마한데 네. 10억 배럴만 정도만 돼도 굉장한 겁니다. 저희가 미얀마에 대우 인터내셔널 제가 있을 때 찾았던 미얀마 가스전이 원유로 한 사람이 7억 배럴입니다. 그 지금 140억 배럴 하다가 7억 배럴이 굉장히 좀 적게 보이죠. 그게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예.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찾은 유전 가스전 중에 제일 큰 거였어요. 아하. 10억 배럴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동해에서 물론 자료를 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10억 배럴 정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외국 회사가 요즘 관심을 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하. 동해 가스전에 있으니까 가스가 이미 생겼고 터비다 있고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경제성 있는 가스전은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거였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뭔가 좀 큰 거 한 방을 노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말로 홈런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좀 그런데 로또를 노린 거죠. 로또를. 근데 여기서 그냥 딱 진루타, 예. 1루타까지만 쳐도 괜찮은 거였는데 예. 너무 기대치가 예. 컸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외국 회사 관심을 가진다니까 외국 회사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0억 뭐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예. 메이저 회사들도 단독으로 잘 하지 않아요.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외국 메이저 회사 돈이 없어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네. 이 리스크가 워낙 높고 예. 비용도 많으니까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외국 회사가 들어오면은 뭐 국부 유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아직 뭐 국부를 찾지도 못했으니까 유출도 아니고
외국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탐사를 하게 되면은 60-70%는 우리나라한테 귀속이 됩니다. 나머지 30-40%만 그 회사 외국 가져가게. 세계 어느 나라가도 마찬가지. 물론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네네. 그래서 국부 유출도 아니고 이번에 관심을 가진다니까 외국 회사를 투자를 유치해서 차분하게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앞으로 탐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10억 배럴만 나와도 대박. 대박이죠, 대박. 네. 근데 이게 아까 그 알래스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우리도 거기 가서 지분을 확보하면은 좋은 건데 네. 우리 동해에 약간 있을 수도 있는 네. 가스전 네. 개발은 또 네. 우리가 하기보다는 또 외국 기업을 네. 들여야 하고 네. 요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석유 탐사 개발이거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분산을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우리가 같이 지분 참여로 그렇죠. 국내에서도 동해에서도 같이 끌어들여서 네. 지분 나눠서 네네. 100%란 건 없으니까 100%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석유 탐사는 워낙 그 뭐 전 세계 이렇게 다녀봐도 그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합니다. 아하, 리스크 분산.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걸까요? 해외에서 자원 개발하는 것과 네. 우리도 뭐 동해가 됐든 어디서든 네. 국내 지역에서 자원 개발하는 것과 네네. 같이 계속 병행이 돼야 되는 같이 거예요. 해야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자원 개발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서해 남해 요즘 뭐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과거에 시추를 몇 건 했는데 이제 유망성이 별로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시 작업을 해서 유망 구조를 찾아서 외국 회사를 유치하면 좋은 거죠. 네. 리스크도 분산을 하고 비용도 세이브하고 좋은 거고 또 우리는 앞으로 석유가스가 이제 공급이 그렇게 뭐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 자원 개발에 지금 마침 트럼프가 또 열을 내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좀 미국 회사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많이 나가서 여기저기 탐사를 많이 해봐야죠. 알래스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원유를 대부분 이제 수입하다 보니까 에너지 네. 거의 다 그렇고 네. 에너지 사용량은 많고 자원은 빈국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네. 석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저희가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는 양수영 전 한국 석유공사 네. 한국 석유공사 사장님이 네. 최근에 쓰신 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유 전쟁이라는 파트도 재밌더라고요. 네. 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네. 오일 카드라는 책 약간 그게 저기였습니다. 화폐 전쟁의 에너지판 막 네. 이런 거였어요. 네. 되게 네. 어릴 적에 네.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네. 있는데 오펙이라는 게 석유 수출국 기구인데 네. 아예 대놓고 담합을 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세계적으로 네. 네. 처음에 5개의 나라로 시작을 네. 했다가 네. 70년대 초반 또 후반 1차, 2차 석유 파동을 오펙이 우리 수출 안 할래. 네. 우리 가격 확 올려버릴래. 이러면서 그렇죠.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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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쥐락펴락하는 건데 네. 네. 그래도 되는 건지 혹시나 그런 게 21세기에도 현대에도 또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생겨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때는 제가 그 석유 파동에 대해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석유 파동이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펙이 1960년에 네. 오펙이 결성이 됐습니다. 결성이 됐는데 그 처음이 오펙이 만들 때마다라도 오펙이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채굴권이 석유사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60년, 70년 그때는 공급이 좀 과잉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하는 국가들끼리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가지고 오펙을 만들었지만 협력이 잘 안 됐어요. 예. 그러다가 1973년에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 그 석유 파동을 일으켰죠. 아랍 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그래서 3불하던 유가가 그때 12불로 올랐습니다. 3달러에서 12달러로. 12달러로. 바로 그냥 4배. 예. 4배 올랐죠. 그 다음에 1978년에 이슬람 혁명. 네. 그게 나가지고 12불 하던 게 30불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20불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서 불과 한 10년 사이에 3불 하던 게 3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 오펙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감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세계 석유 수요는 이제 어느 정도 쭉 있는데 공급을 갑자기 줄여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이제 이 유가가 폭등을 해서 이걸 계기로 이제 산유국들이 그야말로 불을 축적을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전 세계에 영향을 행사했고. 근데 지금은 석유가 여러 나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있고 뭐 북해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많이 생산돼서 미국이 전 세계 원유의 가장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오펙의 영향력이 이전만 같이 못하고 지금은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오펙 13개국 플러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한 10개국에서 오펙 플러스 23개 국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같이는 못해도 여전히 그래도 예를 들어서 2020년 때 그 팬데믹 때 유가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감산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네네. 그래서 굉장히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또 이제 2021년, 22년에 유가가 막 오를 때 네. 바이든이 오펙에게 그렇죠, 그렇죠. 좀 감산 좀 해라. 이제 증산을 좀 해라. 증산. 예. 말을 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펙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근데 곧 패권이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전만치 않은 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전에는 뭐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려고 중동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석유를 오히려 수출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만큼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유가라는 게 최근에 한 5년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WTI가 마이너스 40불까지 갔다가 네. 2022년에 120불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브렌트 기준으로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 유가라는 게 한 5년 사이에 이게 뭐 다른 그렇죠. 물자는 그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 유가는 굉장히 변동폭이 심하거든.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전쟁 전에 비해서 가스 가격이 5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가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언제 또 급등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또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제 오펙이 혼자 쥐락펴락하고 있을 때보다는 네. 오펙이 뭔가 쥐락을 할 때 미국이 더 큰 걸 쥐고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균형이 맞는 균형이 거예요.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당분간 앞으로 한 그 중단기적으로는 석유 가스 가격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하향 안정세. 또 미국이랑 또 미국이 엄청난 워낙 공급원이 많이 증산하기 때문에. 또 거기선 또 LNG 많이 또 수출하려고 예, 하고 예, 있고 예. 우리 걸 사서 써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있고. 이제 그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정책은 뭐냐면은 석유와 가스를 많이 생산을 해서 네. 유가를 낮춰서 네. 미국의 다른 산업 경쟁력을 올리겠다. 이게 음. 트럼프 생각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석유 회사들이 아마 그게 따라가지 싫어하겠죠.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증산을 하겠지만은 음. 유가가 많이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 수출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또 일기 행정부 당시에도 또 생산량 많이 늘리니까 가격은 많이 또 가격이 떨어져서 내려가 2019년에 예. 내려갔죠. 물론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그 전부터 가격이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죠. 예. 예. 또 하나가 그 소련이 해체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네네네.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좀 네,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네. 근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음모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도록 했다라는 아, 음모론은 있거든요. 예, 이 자료에 보시면은 예. 이제 그 3불 하던 유가가 30불 때까지 올라갔는데 네. 고르바초프가 예. 페레스트로이카라고 예. 이제 개혁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마침 그때 석유 가격이 10불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음.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 침체가 됐어요. 이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석유 파동이 나니까 석유 소비 국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로 원자력이 그때 막 시작이 되고 아하. 석탄을 또 막 떼기 시작했습니다. 네. 석유 대신에. 그래서 이제 석유 수요가 줄었고 네. 마침 1980년대 북해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어요. 음. 그래서 노르웨이와 영국이 생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알래스카의 프루드베이 그것도 1980년대부터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네. 멕시코도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소비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과잉된 겁니다. 음. 유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미국의 예서라기보다도 어떤 수급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하나 이제 조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그 오펙에서 사우디가 네.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좀 감산을 좀 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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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오펙의 다른 회원국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니까 재정수입 줄어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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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적으로 더 많이 막 증산을 한 거예요. 마음이 안 맞은 거죠.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혹시 미국 아. CIA가 뒤에서 사우디아는 다른 국가를 조정을 해서 감산을 못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았는데 그보다는 아마 수급 상황에 따라서 고르바초프 때 마침 운이 안 좋게 유가가 떨어져서 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된 거죠.
근데 앞에서도 그 오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의 균형이 에너지 패권에서도 맞아가는 거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구 사회가 러시아를 엄청나게 이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또 중국이랑 인도가 또 엄청나게 사주면서 네. 러시아는 경제가 또 호황이라고 하고 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막 제재해서 막 누구를 더 힘들게 만 이게 네. 과거처럼은 이제 안 통하는 걸까요? 러시아한테는 안 통하죠. 적어도. 최소한. 예,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석유 수출을 지금 그러니까 수입을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지금 싼 가격에 잘 사고 있는 거죠. 이게 웬 떡이냐? 예.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수입 제재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예. 원유와 가스를 다 제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제재를 하지 않아요. 어. 왜 그러냐면은 석유는 유조선을 통해서 세계 어디든지 살 수가 있는데 네. 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의존도가 워낙 높아요. 음. 이게 수입을 제재를 해버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유럽에 살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가 이 가스를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저 가스가 서유럽으로. 아니. 예, 이게 가스가 아닙니다. 다 가스가 아닙니다. 네. 석유가 아니고. 그래서 한 80% 정도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갔습니다. 예. 물론 일부는 이제 이렇게 뭐 터키를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란드로 가는 것도 있었지만은 80% 정도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 최근 일이 아니고 오랜 역사적으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비에트 연방 때는 가스관을 이렇게 쫙 깔았는데 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가스관 때문에 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안 되겠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독일로 바로 가는 노르드 스트림 네. 가스관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게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여기 가스를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다음에 노르드 스트림 2도 또 건설을 했습니다. 네. 2022년에 완공이 됐어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셧다운 돼 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가 없으니까 물론 우크라이나로부터 계속 받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안 받는데 2024년 말까지 계속 받아왔습니다. 전쟁 중에도.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가 그거는 이제 지나가게 했던 받았습니다. 거죠. 예. 받았고 이제 계약을 2025년 1월부터 연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연장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안 받는데 어쨌든 유럽 입장에서는 수입을 제재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예. 이 가스관이 폐쇄되는 바람에 러시아 가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프리카에서 LNG도 느리고 네. 노르웨이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느리고 미국에 LNG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재라는 입장에서 볼 때 원유는 중국이나 인도가 다 사주니까 러시아는 큰 타격을 안 받고 네. 가스 같은 경우도 유럽으로는 조금 적게 가는데 야말 LNG라고 있습니다. 네. 그 LNG를 통해서 러시아가 또 여기저기 많이 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가 손해를 보기보다 유럽 입장에서 아주 비싼 가스를 하는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나쁠 게 없죠. 예. 나쁠 게 없죠. 고객 선만 다양화하면은 또 빠져나갈 구멍은 다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도 수입하는 나라도 미국이었는데 네. 미국 같은 게 이제 셰일 혁명 되면서 오히려 이제 순수출국이 됐고 네. 지금은 규모로 봤을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많이 또 쓰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G2 간의 또 네. 패권 전쟁 속에서 네. 미국이 또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중국을 컨트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혹시? 중국은 이미 미국의 컨트롤을 받을 정도가 아닙니다. 넘어섰나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1970년부터 이제 개방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일 신경을 쓴 게 에너지 공급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또 수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예. 중국이 산업을 갖다 발전시키려면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진작에 알아가지고 중국이 수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변화시켰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예.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내륙 한가운데 갇혀 있어가지고 러시아 말고는 보낼 데가 없었어요. 예. 그런 차에 중국이 카자흐스탄을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깔겠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송유관을 건설을 했습니다. 아, 카자흐스탄 너네 돈 별로 없지 우리가 깔아줄게. 우리가 깔아줄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스가 많이 납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러시아만 가고 이란으로 조금 갔었는데 이걸 또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 실크로드에 예. 송유관하고 가스관을 깔아가지고 아하.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야.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도
극동까지 가는 송유관을 러시아가 깔았습니다. 네, 깔았는데 그 중에 중국 지선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 중에서 송유관을 건설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석유를 또 수입을 하고 있고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베리아 힘가스관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아주 시베리아 힘가스관이에요.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이게 1990년도 초에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제기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야쿠츠크라고 예. 굉장히 큰 가스전이 있었어요. 그때 옐친 대통령이 이게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네. 한국한테 이들이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중국, 북한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10개 회사가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한 몇 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네. 했는데 비용도 워낙 많이 들고 아. 러시아하고 협력도 잘 안 되고 이게 북한으로 과연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쵸, 캔슬이 그쵸. 됐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거의 30년 지나서 푸틴이 이걸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힘 가스관이라는 게 이렇게 쭉 가서 중국으로 가스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하. 또 러시아 북극해 야말 반도라고 네. 이 굉장히 큰 가스전을 발견했는데 그동안 이제 이 동토에서 가스 개발을 못했어요. 네. 이거를 이제 LNG로 개발해가지고 유럽으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 나오고 나서부터 유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배를 최근에 이용해서. 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해가 녹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다가 열리니까. 쇠빙선을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 쪽으로 또 항로를 개척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이 원유와 가스를 공급을 굉장히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야. 거기다가 미국의 셰일가스도 미국 LNG도 미국이 중국이 수입을 해요. 예. 물론 양은 얼마 많지 않지만 그래서 미국이 이 뭐 셰일 오일, 셰일가스가 중국을 갖다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은 이미 공급을 굉장히 다변화시켜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T 기술, 뭐 반도체 같은 거 갖다가 이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좀 견제할 수는 있어도 네. 최소한 에너지 가지고는 에너지는 중국을 견제할 수는 없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은 이걸 보고 1970년대부터 또 시작한 거죠. 차근차근 네. 준비를 다 예, 해온 예, 거고요. 예, 이게 또 대단하네요. 예. 예. 에너지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알은 거죠. 70년대라고 하면은 그 경제가 그렇게 막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할 때도 아니었는데 이제 막 시작할 때 등소평이 막 개방 정책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에너지 공급 다변화 정책을 낸 거죠. 완전히 거의 백년지 대계니까 먼저 내다보고. 그렇죠. 그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캐나다랑 미국 관계가 정말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캐나다가 굉장히 뭔가 잠재력 있는 나라고 네. 또 양소영 사장님은 이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 이 책을 네. 통해서 네. 캐나다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 네. 디스카운트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캐나다에 뭐가 있습니까? 캐나다의 그 오일 샌드라고 예. 아까 제가 역청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역청이 바로 이제 오일 샌드 그 샌드인데 그 안에 오일이 들어 있는 거. 그게 네. 이제 역청 끈적끈적한 석유가 들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 말고도 캐나다는 그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하는 석유가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캐나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네. 캐나다에서 석유가스 대부분은 이 알버타주라는 데서 생산이 됩니다. 네. 이 여러 군데 미국은 뭐 텍사스, 오클라호마, 뭐 캘리포니아 다 많이 나죠. 알래스카도 나고. 네. 캐나다는 여기에다 밀집돼 있어요. 브리티시 거의- 콜롬비아에 조금 나고. 미국 조금 올라가서 예, 바로 알버타주. 네.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석유가스가 미국으로 갑니다. 예. 천연가스는 100% 미국으로 가고 어허. 석유는 95% 미국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 파이프라인 깔기가 수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서부 해안으로 나가는 게 요 파이프라인 하나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이라고 1950년대 했는데 네.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 또 인디안 레저베이션 이 문제 때문에 확장이 안 돼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 끌다가 작년에 드디어 완공돼가지고 이제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 그래봤자 얼마 안 되고 저렇게 석유가 많은데 송유관 송유관을 잘 못 깔아서. 때문에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것은 캐나다 동부에 네. 캐나다가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데 동부까지 가는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동부가 인구가 많지 않나요? 인구가 많죠. 캐나다가. 예. 그래서 워낙 멀기도 할거니와 이게 또 환경 문제 때문에 파이프라인 못 깔고 예. 트럭이나 철도로 석유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이 해안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제일 문제는 비효율이네요. 통로가 없는 겁니다.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세계 4위의 석유 생산국이거든요. 석유 그 매장량 국가인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로키 산맥을 넘어서 예. 송유관이나 가스관을 깔아서 보내야 되는데 아. 이 이제 캐나다는 이미 OECD 선진국 돼 놓으니까 환경
이 입김이 굉장히 세죠. 이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은 캐나다의 서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태평양이 있고 태평양이죠. 한데 태평양으로 뭔가 수출하려면 로키 산맥을 넘어야 돼서 로키 산맥 넘는 거는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근데 문제는 그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키 산맥을 뭐 뚫어 갖고 파이프를 심으면 심을 수는 있는데 예.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건설 허가가 나지 않고 그 로키 산맥까지 가는 동안에 인디안 레저베이션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환경 인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예. 몇십 년 동안 계속 석유 가스가 나갈 통로가 없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돼서 캐나다의 석유 가스 가격은 굉장히 낮아요. 야 뭔가 에너지가 많이 나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단 낫겠습니다. 잠재력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팔 빼낼 것인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최근에 캐나다 쪽에서는 그래서 뭔가 좀 LNG를 이제 수출하는 방안, 그래서 뭔가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 뭐 이렇게 조금씩 얘기가 나오긴 그래서 하던데. 이제 그 LNG도 그동안 오랫동안 하다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한국가스공사 중국 해가지고 예. 한참 끌다가 드디어 이게 이제 공사가 다 돼가지고 아마 금년 정도에 완공이 될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버타주에 있는 천연가스를 로키 산맥을 지나서 LNG 캐나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LNG 예. 프로젝트 그동안 몇 개가 추진이 됐는데 다 안 되고 유일하게 LNG 캐나다라는 프로젝트 하나가 아하. 그래도 좀 성사가 돼서 이제 조만간 이 캐나다산 LNG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캐나다가 이게 뭐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가 조금 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매장돼 있는 석유가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통로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워낙 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 캐나다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4천만 명이 안 되는 네, 걸로 안 알고 되죠. 있어요. 예. 땅덩어리는 뭐 우리나라 수십 배인데 네네네. 땅덩어리가 정말 세계에서 세 번째 크든가. 근데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근데 인구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네. 내수 시장은 별로 없고. 네, 없죠. 여기서 나는 에너지를 잘 수출만 해도 수출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예. 그거를 아직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그 노력은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하는데 때는, 네. 중국 같으면 진작했죠. 밀어붙였죠. 예. 근데 이제 캐나다는 선진국 이것도 특히 신경 이제 쓰고 저것도 신경 뭐 쓰고.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데는 쉽지가 않죠. 네. 야. 해서 요거는 나중에 또 그 캐나다가 이 LNG를 또 어떻게 수출을 늘리느냐에 따라서도 아마 우리나라 LNG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또 이게 기회가 그렇죠.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같이 또 참여할 수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또 하나가 예.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지 베네수엘라입니다. 않습니까? 네. 근데 베네수엘라는 그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사는가, 이게 참 미스테리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석유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1900년도 초부터. 그래서 오펙을 만들 때 주도한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처음 5개 나라에. 예, 5개 나라예요. 들어있던.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이 주도적으로 오펙을 만들었어요. 1940년대는 미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게 3대 석유 수출국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베네수엘라는 그 전통적인 방식의 석유가스도 많이 나오는데 석유가 많이 나는데 예. 그 초중진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일샌드 역청보다는 조금 덜한데 네. 그래도 굉장히 끈적끈적한 석유가 많아요. 그래서 오리노코 벨트라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초중진류가 있어가지고 네. 확인 매장량 규모로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데 확인된 매장량. 확인된 매장량. 이제 매장량에는 확인 매장량이 있고 추정 매장량이 있고 가능 매장량이 있어요. 영어로는 proved, probable, possible. 근데 proved가 제일 확실한 거. 확인된 이건 거.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이 거의 어. 90%는 확실한 거. 그냥 빨대만 꽂으면 뽑을 수 있는 거. 예. 예. 빨대라기보다 하여튼 뭐 있는 게 확실한 거. 아니, 죄송합니다. 빨대. 근데 요거는 이제 빨대가 아니고 네. 열을 가해서 굉장히 힘들게 해야 돼요. 아. 열을 가해야 돼. 근데 끈적끈적하니까. 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기술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한데 예. 1998년에 아. 차베스가 집권을 하게 하면서 그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국영석유 회사의 인원들을 갖다가 다 친정부 자기 편으로 다 바꿔버리고 예.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재투자를 해서 계속 키워야 되는데 네. 복지 정책으로 다 써버린 거죠. 차베스가. 그러다가 또 2007년도는 그동안 이제 외국 회사들이 좀 들어와 있었는데 2007년도에 부시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외국 회사를 다 쫓아버렸어요. 네네. 외국 회사 다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갖다가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외국 회사들은 다 쫓겨나갔고. 쫓겨났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는 미국이 또 수출 제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일 많이 팔던 데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으로 또 석유를 수출을 못하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루에 2천만 배를 생산하는데 네.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70만 배를 생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력도 별로 없고 네. 판에 기술력도 없으니 당연히 이제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수출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에너지 문제라기보다 이제 정치의 문제. 정치 문제죠. 완전히 정치 문제.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캐나다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냐면 에너지 환경이요? 네, 환경이. 왜냐하면 캐나다는 알버타주에 있다 그러지만 알버타주에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이 초증기류가 오르내고 벨트에 딱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캐나다는 아까 로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 해안에 바로 가까워요. 바다에 있으니까. 미국에 가깝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미국하고 친미 정책을 써가지고 외국 석유 회사들 들어와서 생산을 하면은 생산이 몇백만 배럴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한 거죠. 그래서 차베스 이후에 집권을 한 마두로 대통령도 예, 마찬가지로 예. 파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서방 정책을 하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국민들이 선택을 하면은 잘 살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것은 그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가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도 이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저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는 게 혜택이 아니라 혜택을 저주라고 하기는 뭐하고 글쎄, 그냥 혜택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거죠.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반대로 보면 자원이 없기 때문일 수도 네, 있겠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그 사실 이제는 천연가스랑 석유랑 사용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천연가스가 어떻게 되지? 비중이? 우린 더 여전히 많은가요? 석유를 많이 써요. 석유가 더 많은가요? 석유를 많이. 왜냐하면 이제 이 수송 연료로 네. 쓰는 수송 석유가 연료로. 석유는 워낙 수송 연료하고 석유 화학 원료.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을 해서 네.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석유 제품, 휘발유, 경유 이런 걸 만들고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공해서 재수출하기 위해서 재수출하는 수입을 또 하는 것도 네네네. 많고. 근데 이제 책에서 보니까 우리 양소영 사장님이 LNG 개발과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게 이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석유만 이제 수입을 했었는데 네. 그 전에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장거리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 또 바다 건너서는 올 수가 없죠. 근데 1970년대부터 LNG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물론 석유도 계속 수입을 해야 되죠. 근데 네. 석유를 대체할 수만 있다면은 천연가스가 훨씬 낫죠. 그래서 1986년에 우리나라가 LNG 수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그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LPG 통이 있었죠. 아, 가정마다 이게 네네네. LPG 배달하면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 가고. 네. 하고 예. 그걸 이제 천연가스로 바꾸면서 도시가스 공급망을 쫙 깔고 네, 그래서 네. 그 석유로 이제 물론 뭐 이 수송 연료는 석유로 그대로 쓰지만은 난방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네. 건 석유 쓰던 거를 다 가스로 많이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석유에 비해서 천연가스가 가격이 한 70%밖에 안 됩니다. LPG 대비해서는 한 반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줄었고 아하. 석유 대비해서도 한 70%밖에 안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석유를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덕을 많이 보게 된 거죠. 덕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또 좋은 건 뭐냐면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 네네네. 그게 석탄에 비해서 한 반밖에 나오지 않고 석유에 비해서도 한 70%밖에 안 나와요. 친환경이고. 친환경이죠.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천연가스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도 LPG, 석유보다 훨씬 싸고 친환경적이기도 네, 하고 네, 가용할 수 있는 수단도 네, 많고 특히 우리나라가 LNG를 뭐 호주나 카타르나 네. 미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 이제 수입을 많이 한다고 네. 하는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어떤 그 관세 이런 마찰 일으키지 네, 않으려고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산 LNG를 더 많이 수입해 주는 방안을 네.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괜찮은 카드입니까? 뭐 일본도 그렇게 미국산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산 LNG가 이제 트럼프가 뭐 비싼데 억지로 수입해라 그러면 문제겠지만은 네네네.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오. 그 왜 그러냐면은 원유는 유조선으로 세계 곳곳에 가기 때문에 가격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네. 유종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WTI냐 브렌트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가스는 파이프라인이나 LNG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가스는 크게 3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미 시장,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 네. 그래서 북미는 주로 러시아 가스가 이제 대부분이다. 요즘은 이제 LNG를 많이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북미 쪽은 카나다, 미국에서 나오는 가스. 예. 그래서 북미 쪽은 헨리 허브라 그래서 가스 가격이 제일 쌉니다. 헨리 허브. 네. 근데 아시아 쪽은 공급을 받을 만한 데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시아 프리미엄 그래 가지고 아시아 쪽에는 LNG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가격이 높아요. 아시안 프리미엄. 아, 그래서 아시아 쪽에 LNG를 공급했던 오만,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돈을 엄청 버는 거죠. 그래서 헨리허브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걸 LNG로 만들어서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옴에도 불구하고 네. LNG 아시아 프리미엄을 생각하면은 미국산 LNG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물론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높을 수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은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하나 그 중동이나 호주에서 오는 LNG는 대부분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예. 근데 미국산 LNG는 장기 계약도 있고 스팟 마켓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LNG가 필요할 때 미국산 LNG를 좀 도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유연성이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적절하고 그래서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건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예. 이제 만약에 미국산 LNG가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을 했다 이거죠. 네네네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 관세를 이게 빙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압력을 넣어서 비싼데도 사라. 예.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산 LNG 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큰 부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우리가 뭐 카타르 장기 계약했던 게 만료가 되는 것 순차적으로 그만큼을 미국산으로 돌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카타르산이랑 미국산이랑 가격이 오히려 미국산이 더 쌀 수도 쌀 있는 수도 거고요. 있죠. 예, 예. 물론 이게 뭐 장기 계약에 따라 좀 달라질 계약에 수도 따라 많이 다른데 있겠습니다만. 가격이 그렇게 뭐 그 미국산 LNG가 훨씬 높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굳이 나쁠 거는 없고 나쁠 건 싸게만 없죠. 사온다면 이번에 또 원전 좀 여쭤보세요. 원전이 네, 사실은 이게 주요 이제 에너지 발전원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더 많이 막 해석이 맞습니다. 되게 네. 물론 뭐 독일도 있고 막 좀 그런 건 네. 더 논쟁은 또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영 사장님은 이 원전 비중을 더 어떻게 늘리는 게 맞습니까? 원전 비중은 늘려야 됩니다. 제 대답은 먼저 하자면은 예. 재생에너지도 느리고 원전도 느려야 됩니다. 다 같이 둘 다 느려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그렇죠. 예, 뭐 둘 쉬운 다 게 쉽지 없는데. 않습니다. 예. 자, 우선 원전은 우리나라 원전 비율이 전력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 네. 그걸 따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9%인데 우리나라는 31%입니다. 굉장히 세계 평균으로 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원전에 대한 전기 생산에 있어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아요. 31%. 예, 30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재생에너지를 하기에는 여건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우선 땅이 넓어야 되고 기후적인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이 다 고만고만하다 이거죠. 재생에너지는 이제 기후적 지리적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양이 비칠 때, 바람이 불 때, 따라서. 그걸 간헐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경직성입니다. 네. 경직성. 그 두 가지 단점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유럽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유럽의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거의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유럽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유럽은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력이 굉장히 많아요. 수력이요. 네. 노르웨이나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데 스웨덴 수력이 많고 태양광도 많고 풍력도 많고 프랑스는 원자력이 많고 그쵸. 천연가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원이 한꺼번에 들어와. 그다음에 유럽은 전체적으로 전력망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우리나라만 쓰잖아요. 네네네. 그럼 유럽은 여러 다양한 전력원이 들어와서 시간대도 다 달라요. 스페인하고 그리스하고 경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발전하는 시간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유럽은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충분히 캐파가 가능해. 저기 서쪽에 있는 나라랑 동쪽에 있는 나라랑 에너지 피크 시간이 다르니까 다르고, 달리 써도 되고 여러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줄이고 여기 늘리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조정이.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쭉 늘어나 버리면은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원웨이 육지에서 나가는 전기밖에 없어요. 거기서
육지로 오는 전력망이 없습니다. 아, 그럼 전력이 많이 생산하는데 수요는 없는데 전력이 많이 생산하면 블랙아웃 생겨버리거든. 너무 넘쳐도 넘쳐도. 그래서 출력 제한이라 그래서 풍력 발전기 제주도 가면 이게 터빈 꺼져 있는 거. 꺼져 있는 게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고장 우리나라는 나서가 아니라 고장 나서가 아니죠. 전기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우리 못 만들지 받아줘요. 마. 네. 끄세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네. 우리나라는 전력 시스템상 아하.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확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간헐성, 경직성.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해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한계를 딱 정해서 그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음흠. 왜 그러냐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물론 31% 이미 높지만은 네. 쉽지 않은 게 요즘 송전탑 하나 세우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원전 하겠다 그러면은 난리 주민들 나죠.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 음. 또 하나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핵 폐기물. 그렇죠. 그죠?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음.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빈국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원자력이에요. 화석 에너지는 다 수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둘다 또 해야죠, 에너지 둘 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예, 있고 예. 산업 발전에 늘고 따라서 있고. 늘고 있고. 근데 네. 그만큼은 전기를 만들어야 하니 만들어야 되고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같이 늘려야 된다. 같이 늘려야 그런데 되는데 지금 서로 지금 싸우느라고 장기적인 대책을 못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전도 이제 정파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의 훅훅 뒤집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장 발전 단가는 저렴해 보이지만 네.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까지 네. 감안을 하면 네. 사실은 또 비싸다 또 비쌀 이렇게 볼 수도 예,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랑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벌써 1시간 20분 넘게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 이 에너지에 대해서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 이야기는 예. 요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는 우리 양수영 전 한국 석유공사 사장님의 네. 책 신간입니다. 네. 요 책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자원 빈국이다 보니까 네. 근데 책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에너지 수요 대비 네. 자원 개발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다 이런 네. 지적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요. 예, 우리나라가 그 에너지 빈국이면서 에너지 과소비국. 에너지는 과소비국. 세계 최대 소비국입니다. 1인당 에너지 소비. 미국에 먹은 거예요. 1인당으로 따지면요. 미국하고 거의 비싸고 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영국보다 2배나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 심각해요, 우리나라. 아니 그 우리가 제조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제조업도 아닙니까? 제조업이지만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은 하고 있는 물론 많이는 안 하지만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 겨울에 얼마나 춥게 지냅니까? 거기다가 정부가 지원을 해서 공장들이 에너지 효율화할 수 있도록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산업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지만은 효율화 쪽으로 굉장히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에너지 소비 절약, 에너지 효율화 그쪽을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싸우지 말고 둘 다 최대한 늘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가 21세기에도 주 에너지원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이 아무리 느려도 그는 전기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석에너지 즉 석탄은 아니더라도 석유와 천연가스 이 개발에 최대한 힘을 써서 그 외국 회사와 같이 지금 이제 트럼프 2기에 석유 개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자원 개발, 석유 가스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숙명이라는 거죠. 에너지 그렇죠. 빈국이고 예. 과소비국이고 그렇죠. 해서 에너지 개발도 그렇고 예. 우리에게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너지 수입하면 되지. 예. 수입하면 되지. 그럼 뭐 굳이 그 가스 개발할 애를 쓰냐. 어. 근데 이제 이게 세계화 속에서 물류가 잘 흐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보호무역주의, 자원 무기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 빈국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에너지 자원 개발 여기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차분히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립도도 높여야 되는 거고 네. 사실 에너지 없이는 뭐 나라든 뭐 산업이든 뭐 가정이든 존재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진짜 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너지에도 부스터가 필요한데 이거 YG 부스터를 이제야 제가 이거 드리네. 이거 중간에 좀 아니면 시작할 때 드셨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드십시오. 예. 하면 이게 눈에 활력까지 도움을 아 주시. 예. 아유. 맛있죠. 네. 예, 이거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에너지를 우리 나라에도 에너지를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 이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전 한국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